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광복 70주년을 맞는 시점에 갈라진 한반도는 더욱 가파른 긴장 속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지뢰 도발과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의 충돌로 앞으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선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안찬일 북한연구센터 소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목함 지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북한이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여전히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얘기 나왔고 뿐만 아니라 증거를 내놔라, 동영상이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뭐 발뺌하는 거야 걔들 옛날부터 습관이니까 네. 새로울 게 없는데 시차를 너무 많이 둔 게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 4일 터졌는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경 대응해야 되겠다는 목소리를 낸 게 일주일이나 늦게 있다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대체 이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하고는 있나? 아니면 두 번째는 계산을 한 거죠. 이게 이제 8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얼지 프리덤 가이디언 훈련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도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산을 하는데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결국 남쪽은 뭐 원점 타격이라는 건 절대로 안 하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가장 이것을 효율을 극대화해서 다시 도발할 수 있는 걸 계산하는 시점 때문에 이렇게 늦게 답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목함 지뢰건 보면 생각보다 뭐 이제 명백하니까 남남 갈등은 안 일어났는데 네. 이번 주 한 주를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과연 우리 군과 NSC와 청와대의 대응이 좀 잘 됐느냐. 예를 들어 8월 4일 날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8월 8일 날 NSC가 또 열리고 뭐 8월 10일 날 국방부가 엠바고 하루 뭐 토일 고려한다고. 또 이렇게 엠바고까지 걸어가면서 10일 날 발표를 하고 이런 게 또 그 와중에 합참 네. 의장은 또 폭탄주는 안 드셨다 하지만 술까지 드시고 뭐 이런 그 대응 그다음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8월 10일 날 대변인 김인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게 뭐지 뭐 이런 그러니까 남남 갈등은 아니지만 우리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 실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천안함과 달리 이제 이게 명백한 증거가 많이 공개가 됐고 또 누가 봐도 이게 명백하게 북의 소행으로 이제 대충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뭐 큰 논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이번에는 야당이 나서서 안보의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이게 국방 태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타할 정도로 또 야당 일각에서는 사실은 국정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른바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또 국방부와 통일부 사실은 전부 외교안보 국방을 총괄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목함 지뢰 사건은 남남 갈등의 우려는 없어졌지만 이번 길을 계기로 해서 진짜 박근혜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명확히 있으면서 기민하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고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야당까지도 우려할 정도로 제가 볼 때 이번에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여당 내부에서도 국방위원장을 비롯해서 안보실장 물러나라고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건이 북한이 또 우리에게 정말 대인지뢰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참혹한 반인권적인 그렇죠. 이건 네. 행동이거든요. 사람의 인명을 살상하는 아주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우리가 규탄을 좀 하면서도 우리 내부의 안보의 허점,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정부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어떤 대응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기회로 분명히 삼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송 의원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혹독한 타격 얘기를 공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확성기 이제 재개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혹독한 타격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점 타격이 네. 혹독한 타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원점 타격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지만 진짜 원점 타격은 북쪽이 먼저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이 사실은 바로 그들이 우리한테 된 원점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 훈련하면서 자기들이 꺼놓은, 실제로는 우리 영해지만 자기들이 북쪽이 꺼놓은 영해 북쪽에다가 우리가 포를 쏟단 말입니다. 네. 훈련한 포사격 네, 훈련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를 때렸냐? 그 포를 쏜 지점인 원점인 연평도 기지를 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점 타격을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한 번도 원점 타격을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인 항공기 내려보낼 때도 원점 타격한다 하면 똑같이 우리도 북쪽에 무인 항공기를 보내야 됩니다. 네. 한 번도 안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GP 문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짚으면 6월 15일 날 북한 병사가 GP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우리 군에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서 이 열상 감지 장비를 통해가 보면서 움직임을 우리가 다 포착을 했어요. 동물이 아니고 뭔가 서서히 움직이는 속도도 늦고 사람 어떻게 내려와가 지뢰를 가설한다든지 철책을 다시 보수공사하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했다 하면 물론 우리 군 장병들이 신체적으로 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 우리가 그 GP 지역이 북쪽이 충분히 지뢰가 가설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훈련을 들어가고 이 소위 경계를 들어가고 사실은 수색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이 하나도 안 돼 있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 뭐 NSC 회의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훈련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점 북쪽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아무리 떠들어도 너희들은 원점 타격은 안 하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요번 같은 사건은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거, 평시작전권이 합참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합참이. 그렇습니까? 국지도발전은 무조건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제예요.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방부는 좀 그러니까 그것을 한미연합사에서도 하지 말라 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국가 비밀 누설이고 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있을 때마다 한미연합사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한다 하는 이 말 자체가 나는 나쁘끄러워 정말 말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95년 가져온 평시작전권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아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부분 네.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죠. 국지도발이라는 거 전면전일 때만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시지휘권을 갖고 전면전을 할 때만 전면전 아닌 국지도발전 다시 말하면 서해라든가 GP라든가 그다음에 특수군이 내려와가 뭐 조금 뭐 교란을 한다든 GP에서 교란 이건 전부 국지도발전입니다. 국지도발전은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란 말을 합니다. 근데 계속 미군 보고 할까 말까 그것도 아주 극비의 내부적인 문서인데 그걸 정보위에서 얘기해 준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미군이 하지 말았겠다. 이것 비밀이야, 이것 비밀. 국가 비밀을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무 이게 뭐 구분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여기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중국도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보죠. 더 우습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네. 네. 지금 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마구 쏟아내셨는데 이 중에서 조금 한 가지 특히 얘기해 보고 싶은 게요. 이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 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2010년 이후에 원점을 노출시키는 도발은 거의 자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 역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영내에 들어와서 지뢰 매설하고 간 것도 도발의 주체를 은폐시키기 위한 그런 아주 은밀하고 기획된 도발이었단 말이죠.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높은 차원에서 분석해 주셨지만 이게 과연 정찰총국이라는 김영철 대장이 지휘하는 정찰총국이 기획한 기획 도발이냐 아니면 지난해 10월 10일 서부전선에서 우리가 삐라를 날릴 때 고사기관총을 발사한 2군단 김상용 중장, 과격한 김상용 중장이 기획한 도발이냐.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발표하는 기간이 대단히 좀 길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해킹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틀 만에 즉각 그런 모략극 하지 말라 이러면서도 이 지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분석하는 것은 결국 2군단 사령관이 과격하게 도발을 하고
꼭대기 보고를 제때 안 함으로써 북한이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응 논리를 찾다 보니까 사일이 걸렸다. 예,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뭐 또 이번에 이제 금수산 그 태양궁전을 참배하는데 이용길 총참모장 또 김영철 총국장은 불참했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전선사령부 성명이 나오면서 결국 전쟁이 나면은 그야말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전선사령관의 이용길 총참모자 임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문제 해결하라. 이래서 아마 수습 차원에서 빠뜨렸다고 볼 때 북한 내부에 뭔가 좀 혼란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도 교수님, 예. 어쨌든 이제 확성기 하기로 했습니다. 뭐 북한이 발끈한다, 예민하게 반응한다. 뭐 이 확성기와 예민 팩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성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 이제 남북의 네. 장성급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철수를 한 건데 지난 천안함 연평도 때도 이것을 재개한다고 말은 했지만 하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남북 합의사항을 지속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고 우리가 원점 타격은 뭐 우리 송 의원님 말씀대로 하질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뭐 할 거냐? 혹독한 대가는 말은 뭐냐? 찾은 게 확성기 박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북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적 수단과 의지가 없는 마당에 실제로 그렇지만 국민들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삐라 뿌리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성기하고 풀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성기를 다시 재개하면서 북에 대해서 심리전을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 확성기에 대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북이 장성급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절박하게 매달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되면 북한의 전선에 근무하는 젊은 병사들이 굉장히 심리로 동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삐라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막 이상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 기사하면 날씨부터 시작해서 몇 시 일어나라고 하고 굉장히 소프트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둘 맞아떨어지면 아, 남쪽에서 말하는 정보가 굉장히 맞구나. 비 온다니까 비가 오네. 비가 진짜 오고 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2004년에 그 용천역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우리가 먼저 용천역 폭발 사고가 났으니까 안부 좀 전해 확인해봐라. 그게 젊은 병사들이 편지에다가 어머니 잘 계시냐고 쓴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확성기 방송이 장기적으로는 전선에 근무하는 북한의 젊은 병사들한테는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지만 지금 목함지뢰에 대한 우리의 즉자적인 대우로는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충분하지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수단에서 북한의 목함지뢰라고 하는 일종의 저강도 도발 아닙니까? 저강도 도발이고 시점도 모르고 명확한 주체도 확인되지 않는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명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찾다 보니까 확성기 방송 재개라고 하는 애매한 저강도 대응으로 아마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뭐 조금 시점을 놓쳤는데요. 앞에서 안 소장님 말씀이 지금 김영철 등이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가 김정은하고 상의되지 않은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하라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왔던 게 북한에도 일종의 복지부동이다. 김정은의 워낙 수청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들을 김정은과 상의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김영철이가 다시 상장에서 대장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김영철의 역할을 보면 2008년 처음으로 개성공단 문 닫는다고 2008년 12월 1일 군합발로 들어와서 고함 지르는 사람도 김영철입니다. 그다음 천안함 작전을 실질적으로 김격식이가 군사적인 지휘는 했지만 뒤에서 시나리오를 다 만든 게 김영철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철만큼 우리 남쪽을 어떻게 이 포격을 가할 것인가 타격을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총정치국장이라는 게 사실은 작전도 알지만 심리도 알고 가장 이게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상장에서 다시 대장으로 왔다는 건 김영철이를 가지고 뭔가 역할을 충분히 시키기 위해 있고 또한 요번에 거기에서 전선연합부에서 나온 그냥 안 두겠다. 무차별 이 확성기 빨리 안 거두면 무차별 타격을 하겠다 하는 데에 밑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이건 소위 말하는 최고 사령관의 소위 말하는 이 위임받아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위임에 의한 전문이라고 해요. 그럼 분명히 최고 사령관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과잉 충성하거나 자기 출세를 위해서 김영철이나 이영길이가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김정은과도 충분히 뭔가 되었고 심지어 그 다음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훈련까지도 다 연계시킨 거기 때문에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북쪽에서 구상하고 있지 않나 저는 도리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선생님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이 뭐 우리가 연평해전 이후에는 치고 빠지는 이른바 뭐 어뢰, 쥐뢰 이렇게 기습하고 빠지고 부인하고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데 북한 당국이 이런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죠. 그렇죠. 뭐 일단 이제 이번에 그 휴전선 도발이 결국 이제 열점지대, 서해안을 열점지대로 활용해 왔는데 그 열점지대를 해안에서 이제 육지로 옮긴다는 즉 휴전선에서는 우리 군이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뭐 북한에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휴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좀 자제해 왔습니다. 자제해 와던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뭐 저도 의원님 생각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사례적으로 볼 때 지난 2009년에 서해안 포병에서 그때 우리 쪽으로 NLL을 넘어오지는 못했지만 군인들이 포를 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쐈냐 하면은 그 군인들이 이거 우리가 조국 통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서자, 목숨 걸고 나서자 이런 과잉 충성분자들이 아랫단에서 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번에 이제 지뢰도 이제 뭔가 완전히 은폐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뭐 군단에도 이제 정찰대대가 있고 여러 가지 정찰조가 있고 또 그 민경대대 그 휴전선을 지키는 민경대대에도 이 차단물 중대가 있고 그래서 뭐 지뢰를 매설하고 해제하는 것쯤은 뭐 쉬운 죽 먹기로 잘하기 때문에 한번 꼰수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 다시 북한에게 그야말로 죄를 주고 이제 말로 받는 이런 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수뇌부가 이번에 좀 많이 저게 처벌과 이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확성기 방송이 과연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수단이라고 하는 게 많지 않다. 우리가 민주적인 사회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수비를 잘할 수밖에 방어를 잘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한 GOP가 2km씩 뭐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우리가 뭐 노크 기순 무슨 숙박 기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은 북의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또 이 정말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것을 다시 공분을 사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만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으로부터 도발을 당하는 게 지금 연거푸 계속 있지 않습니까? 뭐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는 뭐 당연히 그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그 뒤로도 정말 작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 북의 도발이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항상 뚫려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았을 때는 잘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뚫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가능성과 저강도 분쟁,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경계태세를 강화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저는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확고한 안보 의지와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 플러스 한반도가 저는 2010년 이후로 지금 2015년 한 5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그야말로 강경 대 강경. 저쪽에서 SLBM 쏘면 우리는 사드 이야기하고 우리가 KAMD 킬체인 이야기하면 저겐 또 미사일 발사 다종화하고요. 이런 목함질이 하면 우리도 또 계속 확성기 방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저는 몇 년째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세계 교육 규모 12국가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진짜 적과 적들의 이 무기들이 서로 교환되고 강경한 대응들이 맞충돌하고 이러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확고한 안보 태세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은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의 노력들도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북한은 평화를 할 수 없는 나라니까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평화를 어떻게 그럼 시작할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창의적인 안을 가지고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점,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평화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70주년 문제에서 앞에 뭐 북한에 대한 경고는 사실은 레토릭이었고 이제 평화 공세를 했는데 지금 임기 3년 차입니다. 뭔가 물밑에서 남북 간의 뭐 예를 들어 정상회담이라든지 등등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모드가 조금 이렇게 평화 쪽으로 간 거 아닌가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받죠. 왜냐하면은 뭐 제가 원점 타격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점 타격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예를 보면 2014년 3월 31일 날 북쪽에서 우리한테 해안포를 한 자기들이 꺼놓은
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100발을 쏜데 우리 해병대에서는 300발을 쏘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개가를 불렀습니다. 봤지 우리가 3배로 갚아줬어. 이거는 비례 원칙에 의해서 3배로 갚아줬는데 근데 그게 원점 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NLL 선을 넘는 바다에 300발을 던지면 뭐 하냐고요. 그걸 우리한테 포를 쏜 정확한 북쪽의 장상곶 인민군 포대 기지를 때려야 그게 원점 타격인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북쪽은 야 허풍만 치는구나. 결국 안 한다 이런 건데 결국 저는 평화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강력한 안보예요. 그러면 이번 사태를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GP의 기뢰 부서라는 걸 6월 달부터 우리가 눈치를 챘단 말입니다.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군사훈련 시나리오가 걔들이 하는 대안에 대해서 핵 문제는 미국에 의존을 한다 손 치더라도 소위 말하는 재래식에 의한 뭐 특수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도 또 미국에 좀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래식에 의한 이게 서부 전선 쪽이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2군단, 4군단, 2군단, 1군단, 5군단, 1군단에 일어나는 이 재래식 형태의 게릴라전. 왜냐하면 얘들은 62년부터 정규전 플러스 게릴라전을 컴비네이션으로 해오는 게 야기들이 전쟁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일일이 만들어가 대응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 말 7월 초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뻔하게 당하면서 맨날 말로는 최고의 안보 태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남북 간의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물밑 교류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북한의 이런 뭐 우리 장병들이 정말 상해를 당하는 시기를 만날 얻어 터지고 난데 북한의 무인 항공기 별로 야 낡았다더라. 걔들 장사정포 별 볼 일 없어. 해안포 사거리 별거 아니야. 하면 뭐 하냐고 만날 얻어맞고 난데 그리고 난데 하는 얘기가 원점 타격 우리는 한다. 몇 배로 갚아준다. 몇 배로 갚아준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뱉은 말에 대해서 우리 군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반드시 보여주고 먼저 장면들 훈련 시나리오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출소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너무 안보 태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군도 분명히 자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 얘기를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투트랙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이 투트랙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보는 튼튼히 하지만 북한과의 평화의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가야 될 텐데 이 물밑에서 지금 작업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 주시죠. 네, 이번 그 경축사에서 아까 레토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게 레토릭이면서 저는 상당히 절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쏟아낼 줄 알았던 게 절제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아마 목적은 제가 볼 때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 항일전 승리 열병식에 김정은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가신다면은 조우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또 오늘 뭐 통일부 장관도 정상회담 얘기도 꺼내고 그래서 뭔가 한쪽에서 보복과 혹독한 보복은 군에 맡기고 대통령은 그래도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 평화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김정은이 이제 베이징에 오겠느냐 와서 우리 대통령과 조화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올 가능성을 저는 높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스크바의 지난 5월에 초청장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이번 초청장까지 버리면 김정은은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야 되겠고 갔다 와서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 때 무슨 ICBM을 쏘든 뭐든 갔다 온 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안 쏠 것이고 없으면 이제 또 쏘겠지만은 어쨌든 남북 관계는 아직도 이번 사건으로 기회가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기회는 남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부드럽게 나가신 게 아닌가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 대담한 예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베이징에서 아니 우리 저 송영선 지금 말씀 정말 제가 잘 들었고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의 뭐 시진핑의 중매하에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래도 이제 러시아 전승절 가지고도 안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좀 맞췄습니다만 오늘 사실은 이제 중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좀 전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에 가는 고민보다는 중국에 갈까 말까 고민이 훨씬 더 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난 지금 고민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러시아 갈 때는 중국과의 사전 조율만 되면 갈 수 있는 거지만 이 중국에 가는 것은 중국에 갔을 때 당연히 중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 정상에 만날 거라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고민이 같이 변수로 복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의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김양겸 부장이랑 불러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중국에 북경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1차적으로는 북경에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정기 작업은 뭐냐면 시진핑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말끔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과의 지금 기싸움과 신경전이 일정하게는 마무리가 되어야 가서 웃으면서 만나고 푸틴도 만나도 껄끄럽지 않고 설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시진핑과의 문제가 물밑에서 조율되지 않았다는 상황인데 무작정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일단은 간다고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는 쪽으로 좀 무게가 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김정은이 올 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우리도 복합적인 계산을 다 하고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담한 예측과 제안이 많이 나오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야권에서 2+2 회담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표가 신경제지도라고 하는 그 기자회견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그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금 분석하기에는 약간은 정말 너무 피상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내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를 전체 아우른다는 데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추상적인 그림은 되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뭐 현실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을 갖고 계속 나갈 수 있느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대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8.15를 맞이해서 광복 70주년인데 야당 대표가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화경제라는 것밖에는 사실은 그 차별화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그걸 발표하면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도 지금 목함지뢰가 터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체성에는 그걸 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여당이 또 대변인이 나와서 바로 또 무슨 하늘나라에 구름에서 웃는다라고 또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좀 온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문재인 대표가 말한 그 큰 경제지도 구상이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분명히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2+2로 남남 협상도 하고 북미 협상도 해서 핵 문제 해결해서 가자는 이야기도 저는 방도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는 그것보다는 야당으로서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든 또 견제하든 압박해서 한반도가 더욱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고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